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는 워낙 암기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암기 자신 있으신가요? 암기가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해를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이해 위주로 말씀드리고 암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요령껏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암기 방식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1장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규정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보면 이제 원산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른 과목을 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원산 기준 충족을 해서 이제 원산지로 판정된 것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봤더니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라고 말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품에 따라서는 물품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농산물, 수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광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광물.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공산품 종류들, 기계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농산물, 수산물을 제조했다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배했다, 수확했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광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을 채취했다, 채취했다, 그쵸, 채집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 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하거나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이라고 하는 범위가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확한 용어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수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제조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가공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구분해서 물어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냥 같이 합쳐서 포괄적으로 말을 했을 때 생산된 물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지역이라는 것들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국가 안에서도 특정 지역을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 생산이 된 국적을 말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면 이제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원산지를 정하는 그런 규정을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 가보니까 이제 원산지를 결정하고 무역 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 그 유형은 국제 법규, 법률, 판례,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FTA라고 하는 것들은 협정이 되는 것이고 협정 안에서도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원산지를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산지 결정 기준 말고도 저희가 원산지 규정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협정문 안에서도 제3장과 같은 특정 장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요. 거기 가서 보면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원산지에 관련된 절차들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산지 규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는 또 구분을 지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혜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규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혜 목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FTA가 되겠죠. FTA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관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관세 양호에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뭐 GSP라든지 뭐 APTA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는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저희 그 대외무역법과 같은 곳에서 원산지 표시를 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말을 쓸까요? 다음 덤핑 방지 관세. 관세법 상에 가 보면 이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국과 공급자를 가지고 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볼게요. 지금 밑에 쭉 가보면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렇게 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문단을 가보면은 특정 국가에 관해서 관세 편익을 제공하는 원산지 규정으로 개별 국가 간 FTA, 유럽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공동체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운영이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 등으로 뒤에가 포인트죠.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특혜 원산지 규정은 뭐뭐를 말하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뭐 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 이겁니다. 덤핑 방지 관세 같은 말이고요. 상계 관세 같은 경우도 수출국을 가지고 수출국에서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장려금을 지원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받았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뭐 원산지 표시라든지 뭐 통계 작성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서 특혜가 아닌 나머지 목적,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원산지가 국제법규로 규정화 된 것은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이 처음이었다. 여기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이제 파리협정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890년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세법에 원산지 규정이 입법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가트, 그쵸. 1947년에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두고 있고, 1973년도 교토협약 부속서에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협약의 가입국 수가 적고 강제성이 없어서 국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기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다음에 최근 WTO 체제로 국제무역 질서가 전환됨에 따라 제가 FTA 협정 및 법령을 할 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 부르는 가트 체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WTO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WTO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협정은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는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 시행령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와 증명서 요건이 처음으로 규정이 됐고, 교토협약에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전체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종종 나왔던 거니까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혜 원산지 규정하고 3번을 보시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혜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이랑 이제 FTA가 되겠죠. FTA 원승례법에서 그 특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관세법 229조, 그다음에 232조에 가서 보면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법률의 체계를 말해 보면 법률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뼈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국회에서 만든 것이 될 것이고, 잠깐 쓸게요.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 규칙, 고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법령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령, 관세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 고시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저희가 법률 또는 법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여기를 저희가 시행령 이렇게 말을 씁니다. 시행령, 여기는 시행규칙,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고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보시면 이 법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원칙적인 부분들, 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시행령에서는 보통은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부 절차까지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게 많고요.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보다 세분화해서 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다거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시행 규칙에 정하는 것이 많고요. 여기서 이제 더 위임을 해서 보다 세부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하게 됐을 때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관세법에 가보면 관세법 229조랑 232조에 가면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산지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혜택을 제공받는 그런 내용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관세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에서 어떤 절차라든지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도 원산지 개념을 정하는 것이 있고요. 밑에 가보면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이 관세, 부가, 징수, 감면이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그러니까 생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당연히 원특혜를 받게 되면 관세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아예 없애거나 낮추는 걸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역 전환 효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을 없애거나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무역이 보다 활발하게 될 것이고요. 활성화될 것이고,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산 물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TA라고 하는 것들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농산물을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입하는 농산물이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더 취약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보니까요, 그 특혜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쌍방적인 거하고 일방적인 것이 있다고 하죠. 쌍방적이라는 것들은 서로 주고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내가 주면 나도 받는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방적이라는 것들은 어느 한쪽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앞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는 저희가 뭐 GSP라고 하는 것들은 개발도상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 그게 아닌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FTA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양자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쌍방적인 그런 무역, 특히 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보니까요. 다자간 협상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은 쌍방적인 특혜 무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방적인 특혜 무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원산지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보면 대외무역법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 간에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 있잖아요. 대외무역에 관련해서 이제 절차라든지 규정을 갖고 있는 법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외무역법 상에 가서 보면 제33조에서 원산지 표시 등의 의무가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있는 물품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다가, 물품 등에다가 이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보면 이제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생산자랑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특정 물품을 구매한다고 쳤을 때 구매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개는 뭐 미국산이 있고요. 한 개는 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제가 이것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더 선호하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품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느 국가를 더 가치 있게 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원산지를 왜곡해서 표시를 안 하거나 표시를 하더라도 거짓으로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생산자와 소비자, 그다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폭넓게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서류,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들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들은 거의 다 표시를 하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부 품목에 제한해서 하고 있고, 유럽은 표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수입 제한 제도가 나오죠.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특정 물품이, 어떤 물품이 수입이 증가되게 됐어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 그 물품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그 국내 산업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피해를 봤던 사실이 있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제 수입을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세이프 가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이제 실시하는 긴급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보면은 이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뭐 무역 통계 작성, 뭐 수입 제한 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입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 한참 된 것 같은데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우병. 그래서 소를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소를 수입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억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광우병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특정 지역에서 광우병이 유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소가 거기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소 자체를 수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제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산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아까 보셨던 수입 제한 제도에 대해서 그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동물과 식물 같은 경우는 병, 해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을 통과한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원산지 규정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고 무역 장벽, 국민 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원산지 규정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제법하고 국내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특혜랑 비특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FTA가 되게 많고요. FTA 말고는 뭐 APTA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 뭐 홍콩, 뭐 인도 이런 나라들끼리는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관세를 조금 절감하는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UN 개도국 간의 협정, 뭐 WTO 개도국 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거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특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관세법 내에서도 아까 보셨던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뭐 세이프 가드 관련된 부분들, 뭐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 암기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라 하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암기하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12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그림을 갖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들을 얘기해 봤을 때, 구분을 해 봤을 때,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반 기준. 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기준 또는 공통 기준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거는 물품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그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 생산 기준은 한 개 국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요건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가공이 되어야 한다. 충분 가공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내 생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기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이라 말을 썼는데 사실 완전 생산 기준을 다 적용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들은 보통 1차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공산품의 형태 같은 경우는 한 개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당연히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바로 공통기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준 자체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얘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공통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를 필수라고 말을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얘는 선택에 따른 부분이고 얘는 이제 필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저희가 두 번째가 뭐냐면 품목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품목별이기 때문에 HS 코드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나눠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변경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 부르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품목별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완전 생산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물품의 이제 최소한 그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결정 기준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그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이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그런 공정, 생산 공정에 이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공정을 수행했던 국가를 마지막에 했던 최종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그런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긴 한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것만 가지고 충족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들을 보충하게 되는 보충 기준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충 기준 같은 경우 이런 거겠죠. 3번 변경이 안 되면 원래 원칙은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다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미미한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를 둬가지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제가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원산지 상품이라 하는 것들은 그거죠. 완전 생산품, 불완전 생산품, 원산지, 재료 생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불완전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품목별 기준 써 있죠.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니까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운송 요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밑에 가보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을 때 아까 위에 보셨던 그 품목별 기준에 충족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보충 기준을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적 기준, 최적 허용 수준, 중간재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고요. 충분히 가공이 있어야 한다. 영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물품에 따라서는 완전 생산 기준 충족할 수 있는 물품들은 그에 따라 원산지 판정하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물건들은 품목별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그 품목별로 나와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했을 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충 기준을 가지고 내가 또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충족했을 때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저희 앞에 보면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고 하는 그 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이 밑에 보면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기준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 공통 기준, 아까 4가지 들어간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야별 특례, 여기 보시면 보충 기준 또는 특례 기준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보니까 일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고 갈게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다시 왼쪽에 가보니까 공통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원산지 상품이라면 영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운송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이 3가지 무조건 필수가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특례 기준은 원산지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수적으로 사용해서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여기서 충족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특례 기준을 가지고 혹시라도 적용되는 게 있는지 보고 적용되는 게 있으면은 똑같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장입니다. 일반 기준의 공통 기준이고요. 공통 기준 안에 가서 봤더니 지금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이거였죠. 완전 생산 기준. 개념 및 유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FTA 협정 및 법령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개 국가에서만 완전히 생산된 물품을 완전 생산품, 그다음에 두 번째, 영내 완전 생산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한 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국가에서만 생산된 걸 말을 하는 거고 영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두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한국하고 미국 양쪽 모두가 영내국이거든요. 영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하게 됐을 때는 두 양쪽 국가 모두에서 그렇죠. 영내에서 생산된 걸로 보시면 돼요. 영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이다. 일국, 한 개 국가라는 것들은 한국에서만 생산이 되거나 미국에서만 생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영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양쪽 모두에서 이제 제조된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은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영내 선박을 가지고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저희가 완전히 생산된 걸로 간주하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국제법상 영해라고 하는 거,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되는 선이 보시면은 영해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여기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세로에 보시면 이게 영해 기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해 기선에서 저희 12해리까지는 영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해리를 포함해서 200해리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200해리까지를 저희가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12해리까지는 영해이기 때문에 걔를 빼고 12해리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188해리가 되겠죠. 거기는 배타적인 경제 수역으로 봐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친 그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은 그 나라의 어떤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변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보니까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일본과 저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어디까지를 이제 협상을 해서 일부 제한을 해서 어디까지를 배타적인 경제 수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륙붕도 나오네요. 칠레, 인도,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영역의 범위에 배타적인 경제 수역하고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협정에서는 EEZ라고 하는 거하고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주권적 권리, 관할권의 해당 영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표를 가보니까요. 영역에 대한 그 정의를 봤더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 한계선 밖의 해저층을 포함한 해저지역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가 보시면은 자치령, 도서지역, 영역 해당 여부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혜 원산지 규정 등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밑에 가 보면 그 표로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세부 내용, FTA별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첫 번째, 항중 FTA 같은 경우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콩하고 마카오는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홍콩,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을 갔다가 한국에 오는 경우하고 한국에서 중국 갔다가 그러니까 한국, 홍콩, 중국, 홍콩, 한국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직접 운송 원칙에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뭐 비가공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통가선화증권이라든지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당 국가에서 이제 뭔가를 생산하는 걸로 봤을 때도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거기가 그 해당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게 됐을 때는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괌, 사이판 같은 경우에 괌이랑 사이판 등도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제외되는 거 보겠습니다. 밑에 쭉 가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토켈라우라고 하는 곳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영 FTA 같은 경우에는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기지 영역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우, 참 발음도 어려워요. 네, 사아대주 이렇게 해볼까요?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의 주권기지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석하게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EU랑 호주를 볼 건데요.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U랑 호주는 둘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협정, 그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U 같은 경우는 만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세우타, 멜리아 등에 생산된 제품이라 써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팁을 따라갈지, 택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말을 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안도라 공화국이죠. 안도라 공화국. 안도라 공국. 공국. 뭐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안도라 공국. 그 다음에 산마리노 공화국. 산마리노 공화국, 그 다음에 세우타, 멜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 새우 좋아하시나요? 새우? 뭐 안산, 새우, 멜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을까?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요. 안산 새우가 맵더라. 멜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새우가 아니고 새우인데 그죠? 새우. 안산 새우가 멜 이렇게 뭐 멜. 전 맵다로 했는데 뭐 멜 말고 그냥 메롱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거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뭐 안산 새우에 대해서 뭐 맛이 별로였다, 메롱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안산 새우 멜,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그 다음에 세우타, 멜리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가봤더니 호주는 더 많아요. 호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커스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 섬과 맥도날드 제도, 코랄시 제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드 섬과 맥도날드 제도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하나예요. 허드 섬 앤드 맥도날드가 아니고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이제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허드섬, 맥도날드 제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노퍽, 뭐 크리스마스. 이게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양 쪽에 있는 그 저희 호주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섬들을 말을 하는 거기는 해요. 이것도 사실은 호주가 익숙하신 분들은 기억하기가 편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익숙한 지역은 아니라서 좀 암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저희 시험 자체가 객관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내가 전체를 다 몰라도 100% 다 알지는 못해도 뭐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보기를 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다음 중 한 호주 FTA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FTA랑 같이 섞어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체의 답을 똑같이 암기는 못해도 최소한 한 60, 한 80% 가까이만 암기하고 있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 위주로 보시죠.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좀 기억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익숙한 게 뭔지 봤더니 맥도날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드섬과 맥도날드는 같은 그러니까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같은 그냥 하나의 용어거든요. 하나의 그런 대명사이기 때문에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를 이제 같이 묶어낼 겁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맥도날드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긴 하죠. 익숙한 용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노퍽, 코커스, 코랄시 있습니다.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 제 사례를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런 별명이 없기는 한데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코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코가 큰 친구. 코가 큰 친구를 저희가 이제 별명을 지었는데 코커스라고 불렀거든요. 코커스. 예, 코커스라고 불렀을 때 여기 보시면 코커스 제도가 있잖아요. 코커스 제도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코 크다. 예, 코 크다. 노퍽, 예, 코커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코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코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노퍽섬, 그 다음에 코커스 제도, 그 다음에 코랄시 제도까지. 뭐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여기 보니까 애쉬모어, 카르티어 제도 빼고는 다 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죠. 애쉬모어, 카르티어까지 좀 더 챙겨서 보게 되면은 전체를 다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해볼까요?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그 친구랑 크리스마스 때 맥도날드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코가 좀 크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코를 탁 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걔가 헛웃음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노퍽섬, 크리스마스 나온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쉬모어 카르티어 제도 나온 것이 있었고, 허드섬과, 그 다음에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코랄시 제도까지 들어가 있긴 하죠. 예, 이 정도로 좀 억지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암기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건 별론 것 같다고 하시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완전 생산품 기준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